네, 양당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여전해 보입니다. 목요일의 코너죠. 게임 체인저 시간에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함께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예. 어제 공천이 조금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비명 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친명은 횡재를 하는 공천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위 남국 팔적이다 남북팔적? 예, 불리는 청년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가 되거나 탈락을 하거나 이런 결과를 낳았더라고요. 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으로 꼽히는 인사잖아요.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투자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 뭐 사퇴를 의원직을 사퇴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인데 대부분 청년입니다. 이런 분들을 좀 배제하는 결정에 혹시 이 김남국 비판했던 기자회견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그러니까 친명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했던 29명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천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유해서 본다면 이번에 그 8명의 청년 정치인에 대한 공천도 그런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에 민주당 공천을 보면은 당대표한테 누가 더 아부를 잘하느냐, 뭐 아첨을 잘하느냐 이런 걸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밖에서 보기에도 이런데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저게 과연 민주당에 가는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준혁 씨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정조에 비유해서 그리고 정조에 비유한 정도 약간 낯뜨겁게 비교를 했고 안기령 씨는 뭐 용모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이런 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면 이게 가십거리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공천과 연관되는 듯한 그런 어떤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뭐 어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모아놓아 보니까 많던데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명이 민주당 공천을 이번에 받았더라고요. 뭐 직함은 좀 생략하고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 뭐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분합, 이건태 이런 5분 정도인데 뭐 공교롭게도 받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교롭게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대부분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랄지 그다음에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알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입막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전후 사정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벌써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거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면 실제 알려진 것과 다른 어떤 내밀한 얘기, 드러나선 안 되는 얘기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의심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겠다라는 어떤 개연성은 충분한 거잖아요.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측근과 관련된 재판의 변호사들이 저렇게 5명이나 이렇게 공천에 성공한 것은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남국 팔적에도 좀 소속이 된 분인데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청년 정치인이에요.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를 해왔던 분인데 이번에 서대문 갑이 청년 전략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경선을 했었는데 3등 안에 들었다가 이제 하루 만에 번복이 되면서 후보에서 박탈이 되고 김동아 변호사가 들어갔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김동아 변호사는 또 대장동 변호사인 거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뭐 깜짝 방문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국 팔적으로 분류되는 분을 몰아낸 자리에 대장동 변호사가 들어가게 된 뭐 이런 또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친명이 공천이 되고 비명이나 친문이 공천이
탈락되고 이걸 넘어서서 예. 청년은 또 나름의 독자적인 포지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모든 이색적인 정치 세력은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 남북 팔적 사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컷오프 결과를 또 보자면 앞서서 송갑석, 도종환 의원 친문계 의원들, 친문 비명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을 했고 어제는 친문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 네. 탈락을 했는데 역시 하위 평가에 들어서 감산을 받았더라고요. 비명 행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전해철 의원은 중진 의원으로 장관을 한 중진 네. 의원이고 양문석 씨는 친명계로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전해철 의원이 지기 어려운 게임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감점 규정에 의해서 경선에서 결과적으로 탈락된 거니까 이것도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필연의 경로를 타고 전해철 의원이 낙선한 공천에서 탈락한 사례로 볼 수 예. 있다고 봅니다. 뭐 앞서 얘기하셨지만 그 전해철 의원에게 이긴 사람이 양문석정 방송통신위원인데 이분이 과거에 좀 수박 발언도 많이 했었고 좀 센 발언을 많이 한 인물인데 원래 좀 친문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강성 친명으로 또 분류가 돼요. 과거에는 친문이라고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명확한 친명이죠. 예. 그러니까 친명 중에서도 아주 발언을 세게 한 부류에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발언 정도가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공천을 배제해도 될 정도의 발언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라는 건 이번 민주당 공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준비한 이슈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봉주 후보 얘기도 잠깐 지금 과격한 발언 얘기를 하니까 좀 떠오르는 분이어서 정봉주 후보가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일단 뭐 최종 확정인지는 모르겠어요.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경선에서는 이겨서 공천을 받게 된 상황인데 과거 막말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빠르게 좀 추가 사과를 또 했어요. 그 목발 그 경품 발언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다수의 언론들이 통화를 해본 걸 보면 그 목발 그 지뢰 사건으로 발을 잃으신 중사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정봉주 의원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막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다시 번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좀 그런 거에 관련돼 있던 사람으로서 사죄는 하셨으니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실수인 측면이 있고 약간 의도적이고 본심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정봉주 의원의 얘기로는 목발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게 정말 실수라기보다는 본래 생각들이 좀 저렇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서늘하고 굉장히 좀 잔인한 말처럼 보였고 그 후에 언행도 뭐 군인들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막말 파동이 이렇게까지 계속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봉주 의원의 케이스는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거면 계속해서 그 사과한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문제겠지만 사과를 놓고도 좀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요. 이건 좀 민주당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을 확정지은 지역구 후보 말고 비례대표 후보들 가지고도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단체 후보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일단 뭐 1번 낙점을 받았었던 전지혜 씨가 사퇴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뭔가 번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거랄지 그다음에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한 거랄지 등등해서 지금 반미 문제가 터져 나오긴 했지만 이거를 민주당이 모르지 않거든요. 애초에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2년 이석기 사태가 났을 때도 그런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태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연합이 꾸려지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의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이번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논의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지의 정영이 이 여성 두 분도 자진해서 사퇴를 했고 어제는 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논의를 한 끝에 병역 기피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후보는 이렇게 탈락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3명에 대해서 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어떤 동등한 그 연합체를 구성해서 후보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면은 이게 좀 불만 쌓일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시민단체는 4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서 3명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니까 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 간의 선거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선거연합 전체를 재고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분명해 보이고 비교적 강해 보이는데 네. 그러면 시민단체가 그것을 받을 건지 받지 않고 민주당의 요구에 순응할 건지인데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의 체질상 민주당의 요구를 순응하는 형태로는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좀 굴욕적인 양보 같은 거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연합체를 깨면 4명의 후보조차 못 내는 거니까 뭔가 좀 수용하는 식으로 갈 것이다.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분이 양심적 병역 거부해서 뭐 구속된 이력이 있고 이런 걸 모르고 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태훈 씨는 비교적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두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하나는 양심적 병역을 안 갔거든요. 네. 그리고 대신 1년 6개월 감옥을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력이 일단 대중 여론에 일반적인 시민 여론에 좀 부적합하다고 봐서 재고를 요청했고 했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경력이 저는 이 평가가 맞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는 뭐 장애인이랄지 비정규직이랄지 이런 소수자들을 등용해 달라라는 게 기본 취지였다고 보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 달라.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취지가 원래 그런 건데 지금 시민단체의 구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미단체랄지 반체제적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임태훈 씨도 군인권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조금 정상 범위를 넘어선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당장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지혜 씨를 비례대표 1번 후보자로 낙점을 한 당시에 그러면은 민주당의 어떤 당론이 반미인 거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 인사들이 들어오다 보면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할 때도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상황에 맞게 선거연합을 해놓고 정치연합을 해놓고 막상 문제가 되면 니네가 문제다 식으로 발을 빼는데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진보당이나 시민단체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은 저는 민주당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반체제적인 요소를 민주당이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정치연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일부 재심 신청을 한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저희가 뭐 몇 주째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기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 확실히 좀 민주당에 실망한 층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이긴 해요. 특히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조사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투표소에서 찍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민주당보다는 조국혁신당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비례투표는 하겠다 이런 응답이 나왔더라고요. 저거는 이재명 대표 지지를 지난 대선 때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꽤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조국혁신당의 흐름은
계속 급진적인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한 세력이 이재명 세력으로 오고 이재명한테 실망한 일부가 다시 조국혁신당으로 결집하는 그래서 점점 더 급진적이고 강경한 흐름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적인 차이는 저는 이재명 대표는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도 그렇고 무슨 특검법도 그렇고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서 네. 저는 조국혁신당 강령의 핵심은 실제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자. 네, 탄핵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쪽 부류는 실제로 탄핵을 하자. 그래서 뭔가 끝장을 보자.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22대 국회 들어가면 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벌써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중도층보다는 확실한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강성층을 끌어들이겠다 이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걸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35%에서 4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건 데는 20%에서 25%가 강경 지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지지 세력 중에서 강경파들 한 25%의 강경파들 내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이거나 민주당 성향에 좀 온건한 사람들도 조국 혁신당의 이 흐름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민주당의 25%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파이를 키우는 효과는 없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강경한 흐름이 더 강경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사실 궁금한 것은 최근에는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여야 중심으로 좀 지지층 결집 움직임도 좀 보여지다 보니 제3지대가 계속까지 좀 뭐 계속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떨까요? 좀 총선 전까지 시간이 한 27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한 정도 첫 번째 효과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완돼 있었던 건데 이거를 다시 추스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일련의 여론조사들은 민주당 세가 결집하는 양상이 뚜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한테 유리한 측면이고 반면에 비례대표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을 놓고 보면 한 5% 정도 국민의힘이 우세한데 여기가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범야권과 범여권이 비슷한 게 있고 세 번째는 지역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계열이 세 개로 쪼개진 거거든요. 예. 하나가 이제 친명 그룹이 있고 하나는 이제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과 같은 좀 온건 측이 있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있는데 지역구에서 이게 얼마나 경합할 것인가인데 여기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구에서 3자가 경합함으로 인해서 결국 국힘한테 어부지리를 줄 거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 지지파들이 인위적으로 1대1 구도를 만들 거다.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좀 있습니다. 3자 구도를 해도 예를 들면 3자 구도를 해도 국힘과 민주당이 1대1 구도를 하면서 제3후보가 미미한 득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1대1 구도가 되는 이런 식의 두 가지 어떤 경로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총선까지는 상당히 선전할 거로 저는 봅니다. 상당히 선전할 거다. 알겠습니다. 뭐 민경호 대표와 다음 주에도 뭐 계속해서 조국혁신당 얘기 짚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